네, 안녕하십니까. 조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통신, 정보통신 네 번째 시간이고요. 자, 전송 매체와 전송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데이터 통신, 정보통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참 재밌다라는 생각을 갖고 공부를 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죠? 이번 시간에 공부하게 될 내용도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정보통신 시스템의 구조도의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전송 매체와 전송 방식에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상대방에게 보낼 때 어떤 매체를 통해서 이제 보내게 되느냐,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거고, 또 전송 방식은 또 어떤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교재에는 이제 3.2단원의 데이터 전송 매체라는 부분, 정보 전송 매체라는 부분과 3.3단원의 데이터 전송 방식에 대한 부분, 이 두 단원에 대해서만 이번 시간에 학습을 해보도록 하죠. 3.4단원의 신호 변환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신호 변환도 이번 시간에 같이 하려고 하다가 신호 변환에 관련된 내용 설명이 또 상당히 많을 것 같아서 또 중간에 잘릴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좀 짧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수업을 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한 40분에서 한 50분 정도만 강의를 해야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도 막 하다 보면 탄력받아서 자꾸 그러니까 딴 데로 새고 그죠? 하지만 그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다 필요한 내용들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시험에 합격하는 게 가장 큰 목표이긴 합니다. 그죠? 하지만 저는 만약에 제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된다면, 그죠? 된다면, 우리나라의 국가기술 자격 시험 제도를 조금 이렇게 대폭으로 좀 수정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 자격증을 취득하실 때는 이제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1차 시험은 이제 이론 시험, 필기 시험이고, 2차 시험은 실기 시험이라는 거죠. 1차 시험이 필기시험이고 2차 시험이 실기시험인데 저는 이 제도를 거꾸로 해서 1차 시험을 실기시험으로 하고 2차 시험을 필기시험으로 하면 어떨까? 필기라는 과목이 안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내가 만약에 정보 처리라는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 그 자격증을 취득하고 난 다음에 실제 실무에서 써먹을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게 자격증 취득의 목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아주 단순한 워드 프로세서라는 자격증이 있다. 그 워드 프로세서라는 자격증을 딱 따면 실무에서 워드로 문서 작성하는 것만큼은 우리 사무실에서 내가 제일 잘한다.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죠? 그런데 이제 제가 과거에 이렇게 지켜보면 이론에 약해서 1차 필기시험을 쳐야 되는데 필기시험에서 자꾸 떨어지니까 2차 실기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이나 이런 사이트나 이런 데서 강의를 들을 때도 필기를 합격해야만 실기 수업을 들으려고 하는 학생들의 마음이잖아요. 그쵸? 일단 필기를 합격해야 실기를 공부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만 많이 공부를 해놓고 실제로는 컴퓨터를 제대로 못 다루는 봤어요. 그런 학생. 워드 프로세서라는 자격증을 한 1년 동안 필기만 준비를 하다가 결국 필기가 안 돼서 실기까지 못 치고 이제 그만두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필기를 공부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나 이 필기만 가지고 한 1년, 2년, 3년 붙들고 계신 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어떤 방법 자체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나이가 조금 드신 분들 계실 겁니다. 나이가 조금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어제 했던 거 까먹고, 그죠? 방금 전에 내가 리모컨을 어디 놔뒀는데 어디 놨는지 기억이 안 난다. 그는 이제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렇게 건망증이 심하고 금방 배웠던 거 금방 까먹고 이런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반복 학습밖에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그 내용이 내 가슴에 이렇게 꽂힌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시간 투자를 조금 젊은 사람보다는 조금 더 많이 시간을 투자를 하게 되면 당연히 좋은 결과가 따라오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하고 똑같이 공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조금 더 많은 반복을. 절대로요. 젊은 사람들은 머리가 좋고 나는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내가 이 시험을 잘 합격을 못한다. 이 개념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죠?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 나름대로 반복을 좀 적게 하더라도 기억할 수 있는 그 기억 기능, 우리 머릿속의 기억 기능이 조금 오래 간다는 얘기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 기억 기능이 오래 못 가기 때문에 반복 학습을 통해서 그 기억 기능을 좀 더 오래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하다가 이렇게 빠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그 필기시험 제도와 실기시험 제도를 반대로 바꾼다면 실기는 실제로 실무에 쓰일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정보 처리 같은 경우는 사실 실기가 필답형 주관식이기 때문에 실무에 많이 쓰인다는 개념보다는 그래도 컴퓨터의 어떤 알고리즘이 어떻게 돌아가고 데이터베이스 환경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그런 개념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실기를 먼저 치고 필기를 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나중에 교육부 쪽으로 보내주세요. 네, 그죠. 뭐 정치에 관심은 없지만, 그죠? 만약에 제가 뭐 정치 얘기를 여기서 지금 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러고 싶다는, 제 꿈이 그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 근데, 한국산업인력공단 측에서, 거의 뭐 몇십 년 동안 그런 제도를 그렇게 지탱해온 그 계기는 뭐냐면, 사실, 그 시험 장소 문제 때문인 게 좀 많아요. 그러니까 시험 장소 자체가 실기 시험은 그러니까 우리 정보 처리는 그렇지 않지만 다른 과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장비가 동원돼야 칠 수 있는 실기 시험이기 때문에 실기 응시자가 초반에 너무 많아 버리면 그런 시험 장소 제공 자체가 구하기가 자체가 섭외 자체가 많이 힘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있고 결국 이제 필기를 이론적으로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을 한해서 이제 실기를 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가고 있는데 저는 생각이 좀 반대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간혹 해 봅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도 사실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이 이 정보 전송 매체와 전송 방식인데 실무에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쓰이느냐 이런 부분들을 실제 여러분 눈으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페이지에서는 이제 교재에도 여러분들이 그림이 좀 몇 가지가 나와 있죠. 우리가 실제로 통신할 때 쓰는 이 케이블 자체가 어떤 케이블을 우리가 쓰면서 사용을 하고 있는가 잘 주위에서 보긴 봤지만 이게 이거였구나 하는 그런 시간이 이번 시간에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그 첫 번째 화면에서 다시 한번 이 그림 보여드립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그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최종 단말기와 우리 주 컴퓨터 사이에 전체적인 부분인데 이제 더 이상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뭘 공부할 거냐면 여기에 통신회선이에요. 이 통신회선. 이 통신회선의 이 부분에 우리는 어떤 케이블을 가지고 연결을 할 거냐 이게 이제 이번 첫 번째 단원에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지금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유선 매체 중에서 꼬임선을 이용할 거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게 이제 동축 케이블을 이용할 거냐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에 나오는 광섬유 케이블을 이용할 거냐 아니면 무선으로 이용할 거냐 그죠? 그 부분이죠. 지금 이 그림상에서는 이 부분이 되게 좁게 돼 있지만 실제로 이 컴퓨터가 서울에 있고 이 컴퓨터가 부산에 있다면 이 통신회선에 이 연결된 이 부분의 거리가 거의 한 500km 정도 되는 거리죠. 그러니까 500km 되는 거리를 유선으로 연결할 거냐 아니면 전파를 이용한 무선으로 연결할 거냐 그 전송 매체에 대해서 이번 시간 앞부분에서 공부를 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지금 뭘 공부하는지에 대한 개념을 역시나 알고 여러분들이 덤벼주셔야 됩니다. 자, 열심히 한번 덤벼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제 꼬임선입니다. 유선 매체입니다. 선이 있는 유선 매체인데 이 꼬임선을 우리가 다른 말로 이중나선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트와이스드 페어 와이어라 그래서 흔히들 이 케이블을 우리가 UTP 케이블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아마 요즘은 그 집에 인터넷이 전부 다 와이파이 존으로 이제 여러분이 다 만드셔서 그렇게 이제 무선으로 인터넷을 다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집 안에 들어오는 선까지는 다시 유선이에요. 그죠? 여러분 집에 그 벽에 보면 이제 인터넷 선 라인이 이렇게 선이 꽂혀 있을 거예요. 그죠? 딱 꽂혀 있으면 그 선 라인이 빠져나와서 만약에 여러분 집에 인터넷을 만약에 KT를 쓰고 있다면 KT의 그 조그만한 기계 있잖아요. 그죠? 그 기계에 꽂혀서 그 기계가 이제 그 와이파이 그 무선 인터넷을 이렇게 뿌려주면서 여러분 집 안에 전부 다 무선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아마 만들어 놨을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이제 그 뒤쪽에 이제 여러분 집에 뒤에 이제 KT 라인 들어오는 그 선을 이렇게 딸깍하면서 한번 뽑아보세요. 그죠? 뽑아보면 이런 그림이 그죠? 이런 모양이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지금 화면이 조금 흐려서 또 잘 안 보이고 여러분 책도 이제 흑백이라서 잘 안 보일 수는 있지만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죠? 벽에 이렇게 꽂는 이 선, 이게 바로 꼬임선인데 그 선을 이제 벤치로 이렇게 그죠? 벤치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보면 그 안에 선들이
뭐 주황색, 파란색, 녹색 선들이 막 이렇게 꼬여 있어요. 그죠? 그래서 꼬여 있는 선이라 그래서 이제 꼬임선이라 그러고, 트와이스 페어라 그래서 이제 UTP 케이블 또는 STP 케이블이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 집에 벽에 인터넷선이 이렇게 돼 있으면 집에 동생한테 아니면 집에 그 가족들한테 이거 먼저 아냐 이러면 그거 뭔데 이거 그 인터넷선 아이가 이거 UTP 케이블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조금 있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그래요. 우리 인간들은 좀 칭찬받는 걸 좋아하고 좀 이렇게 남한테 좀 의시되고 싶어 하는 그런 어떤 그 특징이 우리 인간들에겐 다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 컴퓨터를 이렇게 실습을 이렇게 옛날에 수업을 할 때도 좀 잘하는 것처럼 보이면 어떨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 제가 지금 바탕화면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윈도우 바탕화면이 제가 쓰는 컴퓨터지만 좀 지저분합니다만은 그죠?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를 실행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마우스를 이렇게 막 움직여서 바탕화면에 파워포인트를 찾아서 파워포인트를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 좀 더 있어 보이게 윈도우 키 누르고 R 딱 누른 다음에 이렇게 실행창이 나오잖아요. 실행창이 나오면 파워 PNT라고 치고 엔터를 딱 치면 파워포인트 화면이 딱 뜬단 말이에요. 그쵸? 그죠? 자, 무슨 말이냐면, 이왕 컴퓨터를 하는 거 좀 있어 보이게 하자. 그죠? 있어 보이게. 그럼 내가 실력이 하나 더 느는 거잖아. 그러니까 실행창을 띄워서 뭔가를 막 이렇게 작업하고 키보드 싹 하면은 뭔가 잘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꼬임선,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실제로, 이 꼬임선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뒤에 이제 동축 케이블이나 광 케이블이 시험에 나오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UTP 케이블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보 처리를 공부하면서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 우리 집에 그게 보이면 야 UTP 케이블 좀 줘봐라. 인터넷선 좀 줘봐라. 이게 아니라 UTP 케이블 좀 줘봐라. 뭐 이 정도는 말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자, 여담이었고요. 자, 이중나선에 대해서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왜?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아요.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나오는 것은 좋은 게 나와요. 그죠? 읽어볼게요. 그 그림은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고요. 전기적 간섭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균일하게 서로 감겨있는 형태의 케이블이고요. 하나의 케이블이 여러 쌍의 꼬임선들을 절연체로 피복하여. 이렇게 그 선을 이렇게 딱 까면은 그 안에 구리선이 나와 있지만 이렇게 피복을 시켰다는 얘기죠. 피복하여 구성되어 있고 가격이 저렴하고 설치가 간편한 이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고속 전송은 좀 어렵다. 다른 전기적 신호의 간섭이나 잡음에 영향을 받기가 쉽다. 자, PC용 랜에 주로 사용된다. 여러분 집에 컴퓨터나 이럴 때 주로 사용이 된다는 거죠. 흔히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죠. 우리 집 컴퓨터는, 우리 집의 인터넷은 KT에 신청할 때 100메가 광랜을 신청했는데 실제로 다운로드 받아보니까 잘 나와봐야 5Mbps 밖에 안 나오더라. 그 이유는 사실 KT에서 100메가 광랜을 여러분 집까지 뿌려주지만 여러분 집에 만약에 아파트면 아파트 지하에서부터 여러분 집까지 올라오는 그 선은 광랜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급속도로 속도가 줄어들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집에 컴퓨터에 들어오는 이 선 자체가 이제 이 꼬임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속도가 더 떨어지는 거예요. KT에서 들어오는 광랜이 만약에 들어왔다면 그 광랜이 여러분 컴퓨터에 직접 꼽히게 되면 그만큼 속도가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무튼 이 꼬임선이라는 것은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다음 단원에 나오는 동축 케이블과 광섬유 케이블과 비교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우리 시험에서도 사실 이 동축 케이블과 광 케이블 시험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럼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다음 페이지 동축 케이블과 광 케이블. 지금 제가 파워포인트를 아까 하나 띄우는 바람에 지금 화면이 안 넘어갑니다. 지금 다시 좀 띄워 보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 아까 제가 윈도우 R 했어요. 그죠? 파워 PNT 치니까 이제 새로운 파워포인트 화면이 떠버렸죠. 그죠? 그래서 이제 원래 떠 있는 화면이 지금 동작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죠. 됐습니다. 이제 동작을 하네요. 자, 두 번째 동축 케이블이죠. 자, 동축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어디서 보실 수 있냐면 TV 뒤에 보면 TV 안테나 선이라 그러죠. TV 안테나 선 보면 이제 까만색으로 이제 새끼손가락 굵기 정도 되나요? 그죠? 까만색 선으로 이렇게 해서 그 까만색 앞부분을 보면 이제 중간에 구리선 하나가, 굵은 구리선 하나가 이렇게 핀으로 이렇게 탁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TV 뒤에 딱 꽂아서 이렇게 돌리면 되죠. 그걸 우리가 동축 케이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축 케이블 문제가 나오면 TV 안테나 선 또는 케이블 TV 선으로 주로 사용되는 게 뭐냐 하면 동축 케이블을 답을 하시면 돼요. 그죠? 자, 보시는 것과 같이 여러분 책에도 그림이 있으니까 도체
하면서 나와 있는 부분 있죠. 거기 구리선이 하나, 굵은 게 하나 나와 있고, 바깥에서는 이제 얇은 구리선이 이렇게 말려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직접 까보지 않는 이상은 그 내용을 잘 이제 우리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TV 뒤에 보면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뺄 수 있는 선이 있어요. 그게 동축 케이블입니다. 데이터 전송률이 거의 500Mbps 정도까지의 속도를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대역폭이 350MHz, 그리고 리피터의 설치 간격은 1에서 10km 정도 된다. 리피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뒤에 또 나오겠지만, 리피터가 뭐냐면 이제 증폭기입니다. 증폭기. 우리가 디지털 신호를 보내긴 하지만, 우리 그 인간, 리피터라는 증폭기가 우리 인간의 목소리를 가지고 저 멀리 전달하려고 그러면, 목소리는 쭉 날아가면서, 그죠? 쭉 날아가면서 중간에 감쇄가 돼버리죠. 그리고 우리 인간의 소리가 전달되는 속도는 초속 340m인가, 그렇죠? 맞죠? 지금 소리가 조금 들리시죠? 무슨 소리냐면 지금 비행기가 지금 날아가는 소리예요, 그죠? 들리시죠? 전투기인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전투기가 날아가는 소리를 듣는데, 우리가 보통 우리 중학교 수학 시간에 우리가 배웠지만, 소리의 속도와 전투기 속도 비교하면 전투기 속도가 더 빨라요, 그죠? 그러니까 전투기가 샥 날아가고 난 다음에, 우리 집 앞을 샥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서야 소리가 들리는 거죠. 지금 저렇게 나는 소리는, 실제 전투기는 지나가고 난 다음에 소리는 이제 도착한 거예요, 그죠? 이제 그 원리를 좀 따져보면, 번개 치는 거, 그죠? 하늘의 번개가 이제 언제 치느냐면, 하늘에 불빛이 번쩍하고 난 다음에 1초, 2초, 3초, 4초, 5초 만에 소리가 꽝 하고 들렸다면 5 곱하기 340 하면 번개가 친 거리를 계산할 수 있다.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과학 시간에 아마 배우지 않았을까? 뭐 까먹어도 좋습니다만은 아무튼 그죠? 그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뭔 얘기하다 또 빠졌죠? 그죠? 자, 동축 케이블. 그래서 내부의 단일 전선과 이를 감싸고 있는 원통형의 외부 도처로 구성되어 있고, 폭넓은 주파수 범위를 가지고 있고요. 자,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에 모두 전송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케이블 TV나 TV의 안테나 선으로 사용되고 있다. 리피터 얘기하다가 아까 글로 빠졌는데, 그죠? 아무튼 요거 잘 정리해 두시고, 리피터 얘기 조금만 더 드릴게요. 리피터라는 게 증폭기인데, 우리 인간의 목소리가 멀리 전달하려면 확성기 또는 뭐 마이크 같은 걸 쓰면서 멀리 전달할 수가 있잖아요. 스피커를 이렇게 달아놓고. 그러니까 디지털 신호도 마찬가지예요. 디지털 신호도 멀리 보내게 되면 그 신호가 아무래도 멀리 가다 보면 원래의 그 신호의 세계에서 이렇게 감쇄가 돼버리죠. 감쇄가 돼버린 것을 리피터라는 놈이 다시 증폭을 시켜서 계속 날아가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야 데이터가 정확하게 또렷하게 우리한테 도착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동축 케이블의 리피터의 설치 간격은 보통 1에서 10km 간격마다 리피터를 설치를 해줘야만 인터넷이 제대로, 그죠? 올바른 속도로 들어올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동축 케이블의 특징 5번째까지였고요.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계속해서 보면 동축 케이블의 특징은 5가지만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광 케이블 보도록 할게요. 자, 광 케이블은 이제 광섬유 케이블이라고 하면서 그 특징들이 10가지부터 시작해서 한 15가지 정도 교재에 나오죠. 그만큼 광 케이블이 좋다는 얘기고, 시험에서도 광 케이블이 가장 많이 나와요. 자, 시험 문제에서 이 문제를 쉽게 맞출 수 있는 방법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지금 케이블 지금 3가지 공부하고 있죠? 꼬임선, 그 다음에 동축 케이블, 그리고 광섬유 케이블 3가지 공부하고 있잖아. 일단 시험 문제 나왔을 때 가나다라에 이 3가지가 있으면 거의 90%는 광 케이블이 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광 케이블 찍으면 안 돼요. 그죠? 그러면 무조건 90%가 광 케이블이 답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문제 속에서 동축 케이블이 답인 문제는 반드시 케이블 TV나 TV의 안테나 선으로 사용된다는 말이 나오면 동축 케이블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꼬임선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반드시 일반 PC의 랜선이나 이런 거에서 사용한다는 말이 있겠지만 별로 좋은 소리는 안 해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산업기사 강의할 때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렸었는데, 앞으로 문제풀이 강의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자, 우리는 사실 문제 은행을 통해서 문제 그 사지선다형의 문제의 답을 맞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시험 치러 갔는데 내가 공부하지 못했던 거, 놓쳤던 거, 전혀 모르겠는 거, 이런 문제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런 문제 나오면 나는 이 문제 모르는 거니까 답을 비워놔야지, 비워놔야지 하면서 넘어가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뭐라도 찍어야 되잖아요. 찍는 것도 기술이에요. 어떻게 찍느냐.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얼, 사지선다형이라면, 자, 답을 한번 맞춰보세요. 1번이 칼이고요. 제가 예제 문제를 하나 내는 거야. 이게 산업기사 시스템 분석 및 설계에서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해드리는 것 같은데, 자, 이 나번은 활이고요.
답은 창이고요. 라번은 파예요. 자, 문제가 뭐 어쩌고 저쩌고 했을 때 나머지 색과 그 의미가 다른 것은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답이 뭐라고요? 당연히 답은 리얼이겠죠. 이거 뭡니까? 이거 뭐 우리 라면 먹을 때 그죠? 반찬할 때 넣는 파 있잖아요. 파 길쭉길쭉한 파. 그죠? 문제가 뭔지 몰라도 답은 찾을 수 있는 문제가 몇 문제씩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보처리 기사 산업기사 시험에서요. 얘네들은 전부 다 전쟁할 때 쓰는 그 기구 장비잖아요. 그죠? 칼, 활, 창. 파가 왜 나와? 그러니까 문제의 내용을 모르더라도 답을 가나다라를 딱 보니까 이게 답이야. 이게 답일 거야. 라고 이제 찍을 수 있는 그런 문제니까 가나다라를 유심히 보세요. 단 수업을 정규 강의를 1회독 정도는 기본적으로 했는 사람이 이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왜?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쵸? 수업 중간에 제가 칼에 대해서 완벽하게 설명드린 것도 아니고 활에 대해서 창에 대해서 막 설명드린 건 아니지만 수업을 진행하면서 칼에 대한 얘기도 몇 번 했었고 창에 대한 얘기도 몇 번 했었고 물론 칼, 창에 대해서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얘기를 몇 번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문제를 보는 순간 그래 이 내용은 쌤한테 많이 들어본 것 같아. 얘는 듣도 보도 못한 것 같아. 얘가 답일 거야. 해서 찍으면 거의 90%가 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유추해서 맞출 수 있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나중에 기출문제를 풀 때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할 겁니다. 자, 이 문제는 파냄새 나지 않습니까? 라번이 답입니다. 라번은 파냄새 나는 문제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것도 문제를 푸는 하나의 요령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유선 매체에서 꼬임선, 동축 케이블, 광 케이블 3개 중에서 거의 90%는 광 케이블이 답인 문제가 나옵니다. 문제를 읽어보면 다 좋은 말이야. 지금 보여드리는 광 케이블에 대한 특징 이 15가지는 전부 다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 우리 컴퓨터에서 통신에서 좋은 말 뭐겠어요? 효율성이 높다, 속도가 빠르다, 그죠? 속도가 빠르다, 광대역성이다, 노화를 방지할 수 있다, 대역폭이 크다, 그죠? 다 좋은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15가지를 여러분들이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쭉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가 통신하는 케이블 중에서 참 이거 좋은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광 케이블을 쓰려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잔 말이죠. 그러면 문제 속에서 가나다라 중에서 지금 우리가 그 꼬임선, 동축 케이블, 그리고 광 케이블, 다른 것도 하나 더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이 중에서 만약에 대부분이 광 케이블, 좋은 말 나오면 광 케이블이 답이다. 이렇게 찍으면 되는데, 동축 케이블이 답인 문제가 있어요. 그죠? 동축 케이블이 답인 문제는 문제를 읽어보니까 다 좋은 말이야. 근데 문제 속에 뭐가 있냐? 케이블 TV나 TV의 안테나선이라는 말이 나오면 동축 케이블로 하라 이 말이에요. 광 케이블은 TV 안테나선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좋은 말만 나왔을 때. 그러니까 동축 케이블도 괜찮고 광 케이블도 괜찮고 좋은 말이 나오면 무조건 얘인데 케이블 TV란 말이 나오면 얘를 찍으라 이 말이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쵸? 꼬임선이 답인 문제는 거의 없어요. 근데 문제 읽어봤을 때 좀 안 좋은 말이다. 속도 느리고 이렇다 이런 말 나오면 물론 꼬임선이겠죠. 그쵸?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두 페이지를 딱 펼쳐놨을 때 문제 나올 건 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크게 보란 얘기입니다. 하나가 들어가고 이거는 이거야, 이거는 이거야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크게 보는 거죠. 그래서 같이 읽어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광 케이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자부의 영향 없다. 읽어보지 않는다는 것도 읽어보는 거 봐. 그죠? 누화를 방지할 수 있다. 무유도성이다. 초광대 역성이다. 그죠? 장거리 전송이 가능하다. 이런 다 좋은 말들이 있잖아요. 다음 페이지 계속 한번 볼게요. 그죠? 단점 하나 보이네요. 그죠? 단점. 설치 비용이 비싸다. 그쵸? 아무래도 좋은 거니까 아무래도 설치 비용 안 비싸겠습니까? 그죠? 자, 리피터의 스페이싱의 거리가 커서 그 소요가 적다. 멀티 드롭 접속이 어렵다. 그러니까 동설류의 전송 매체에 비해서는 멀티 드롭이 드롭 전송이니까 다중화로 하기 위해는 좀 어렵다는 얘기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색칠해 놓은 부분이 약간의 단점이니까 제가 다 좋다 그래갖고 진짜 다 좋은 게 맞지만 지금까지 제가 기출문제를 분석했을 때는 다 좋은 말들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나중에 우리가 또 배우게 되겠고 앞에서 우리가 배웠지만 성형, 링형 형태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것까지 특징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그쵸? 광 케이블은 시험 문제에서 거의 90% 이상이 가나다라의 케이블 문제가 나오면 광 케이블이 답이고 그 중에서 그 케이블 TV, 그죠? 케이블 TV라는 말이 나오면
동축해입을 찍어주시면 되겠다.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유선이고, 자, 무선 보게 되면, 무선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주파수에 대한 얘기도 좀 했지만 라디오파 그리고 지상 마이크로파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하고요. 통신 장비의 빈번한 이동이나 통신회선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 간의 통신에 이용하도록 무선 주파수를 사용하는 방식이 라디오파고, 그 다음에 지상 마이크로파는 3에서 40GHz 정도의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고 라디오파와 같이 장거리 전송에 유리하다. 라디오 같은 경우는 장거리 전송에 많이 사용이 된다는 거죠. 하나 더 메모한다 그러면 세 번째, 그쵸? 위성, 그죠? 위성을 이용을 해서 통신을 하는 것도 하나의 무선에 속하는 거죠. 근데 이 위성에 관련된 문제가 시험에 몇 번 나오긴 했었습니다. 뒤에 또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 우리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자,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저는 야구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야구 시즌 되면 야구 본다고 정신없고 막 그래요. 그죠? 자, 야구를 좋아하는데, 이 야구가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입니다. 그죠? 우리나라인데, 메이저리그 야구를 보려 그러면 이제 거의 지구 반대편 쪽에 있는 여기 LA 다저스나 이런 팀의 우리 선수들이 있으니까 자, 보겠죠. 그죠? 그러면 무선이라는 전파는 항상 직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뚫고 이렇게 전파를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중간에 이제 안테나 기지국을 이렇게 막 세워서 얘를 직진성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이게 지상 마이크로파예요. 근데 이 지상 마이크로파는 이 태평양을 건너서 이렇게 오기는 힘들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인공위성이라는 별을 하나 띄워놓죠.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가 전파를 이렇게 보내면서 생중계를 위성 생중계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것도 이제 무선 매체의 한 종류라는 거죠. 위성을 사용하는 게. 그런데 이제 시험 문제에서 과거에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전 세계가 모두 통신 가능권 안에 들라 그러면 지구 상공의 위성은 최소 몇 개 정도는 있어야 전 세계가 통신 가능권 안에 들 수 있는가? 이 문제가 시험에 한번 나왔었어요. 답은 몇 개? 3개입니다. 3개. 여기 하나 띄워놓고 이쪽에 하나 띄워놓으면 전 세계가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면서 위성이 다 통하기 때문에 전 세계가 통신 가능권에 들려면 최소한 3개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지구 표면에서 이 위성까지의 거리는 얼마 정도의 거리에 있어야 위성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도 한번 나왔었어요. 이게 얼마냐면 36,000km 상공입니다. 이런 것도 한번 메모해 두세요. 36,000km 상공에 위성이 떠 있어요. 그래서 각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우리별 1호 무궁화호 해갖고 위성을 많이 쌓아 올리잖아요. 그쵸? 위성이 정확하게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발사가 돼서 안착이 되려 그러면 이제 쏴서 쫙 올라가서 36,000km 상공에 딱 도착했을 때 모든 게 분해가 되고 날개가 쫙 태양 에너지 날개가 쫙 펼쳐져야 거기서 둥둥 떠다녀야 위성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너무 힘있게 쏴가지고 36,000km 상공을 넘어가 버리면 우주 미하가 된다든가 36,000km 밑쪽에서 이제 멈춰버리게 되면 그 위성으로서의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휴지 조각이 돼버린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발사의 성공이냐 실패냐는 것은 36,000km 상공에 떨어뜨리느냐 안 떨어뜨리느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기술이라는 얘기죠. 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같이 책에 없는 내용이지만 참고로 메모해 놓고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또 두 가지, 3개의 위성이 필요하다는 거. 전 세계가 통신 가능권 안에 들려면, 그리고 위성의 높이는 지구 표면에서 약 36,000km 상공입니다. 약입니다. 약. 정확한 건 아니고, 정확하게만 35,780 얼마인가. 그런데 약 36,000km를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좋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데이터 전송 매체에 대한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자, 이번 페이지에서 우리가 공부한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광 케이블입니다. 광 케이블의 특징들 많이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이제 데이터 전송 방식에 대한 얘기인데, 데이터 전송 방식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계속 신호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인간의 목소리를 딴 신호가 아날로그 신호고요. 그리고 컴퓨터의 기계적인 신호가 우리가 디지털 신호라고 합니다. 앞으로 또 이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에 대한 얘기를 앞으로 많이 듣게 될 거예요. 아날로그는 이렇게 생겼고요. 디지털은 이렇게 각진 모양으로 생겼어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신호 변환에 대한 얘기 할 때 또 이 아날로그와 디지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드릴 겁니다. 자, 아날로그 신호 형태로 전송되는 방식이고, 신호 감쇄 현상이 심하고 에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디지털 전송은요, 디지털 신호 형태로 전송되는 방식이고, 그림을 그냥 편하게 이렇게 그려놓으세요. 아날로그는 이렇게 생겼다.
디지털은 이렇게 생겼다. 그죠? 이렇게. 자, 눈으로 보고 있으면, 그죠? 머릿속에 이제 개념이 잡히니까. 자, 디지털 신호 변환에 의해서 아날로그나 디지털 정보의 암호화가 쉽게 구현이 가능하고 전송 용량을 다중함으로써 효율성이 높고요. 자, 아날로그가 좋냐, 디지털이 좋냐 그러면 디지털이 더 좋다. 이 통신에서는 항상 여러 가지를 비교해 과학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처음에 개발한 것보다 나중에 이거보다 더 좋은 게 또 나오게 되고 이거보다 더 좋은 게 또 나오게 되는 거니까 현 시점에서 이게 제일 좋으면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는 제일 좋은 거 위주로 해서 나머지랑 비교해서 시험 문제에 나온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디지털 전송, 당연히 아날로그 전송과 비교해서 시험에 나오겠죠. 다 시험에 나왔던 문장이에요. 그죠? 자, 네 번째 읽어볼까요? 디지털 전송의 각 재생기는 잡음이 없는 새로운 펄스를 재생할 수 있어서 원래의 신호와 동일한 신호의 전달이 가능하다. 장거리 전송 시에 데이터의 감쇄 및 왜곡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그쵸? 리피트라는 게 필요하다. 이거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리피트가 뭡니까? 우리말로 하면 증폭기. 자, 증폭기를 사용하게 된다. 자, 적당하게 이 그 리피트만 설치되면 역시나 장거리 전송이 가능하다. 가다가 신호가 감쇄되면 또 증폭시켜서 또 보내고, 감쇄되면 증폭시켜서 또 보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패킷 전송 방식이 주로 이용된다. 이 패킷 전송 방식이라는 거, 이거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중점적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패킷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국과 국 간의 전송로는 디지털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이라는 것은 기지국을 의미하는 거죠. 자, LSI, VLSI라고 이어지는 기술의 진보로 더욱 발전되었다. 그러니까 그 집적 회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회로가. 그 다음에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전송 장비의 소형화가 가능하고 가격도 저렴화되고 있다. 전송 매체는 MW, 그러니까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MW 전파 그리고 광 케이블, UTP 케이블 등으로 전송을 하고 있다. 신호 변환기로서는 DSU 또는 코덱을 쓴다. 자, 이거 질문합니다. DSU 또는 코덱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DSU 또는 코덱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지금 대답 못하면 여러분 앞에 수업 제대로 안 들으신 거예요. 그죠? 뭐 좋아요. DSU와 코덱을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쵸? 2강에서 우리가 배웠었죠? 자, 우리는 신호 변환기의 종류 크게 4가지를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요. 앞에 거 복습합니다. 신호 변환기의 종류 4가지. 첫 번째 뭐? 전화기. 두 번째 코덱. 세 번째 모뎀. 네 번째 DSU. 4가지 공부했었잖아요. 우리 디아디, 디디디, 아디야, 아아 해볼까요? 그죠? 자, 아날로그 신호를 아날로그로 바꿨다가 다시 원래의 아날로그로 바꿔주는 게 있었고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꿨다가 원래의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바꿨다가 다시 원래의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신호를 또 다른 디지털 신호로 바꿨다가 원래의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게 있었어요. 자, 이거의 신호 변환기가 뭐였어요? 이게 전화기죠. 전화기. 그 다음에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꿨다가 원래의 아날로그로 바꿔주는 게 이게 바로 코덱이죠. 코덱. 그 다음에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바꿔줬다가 다시 원래 디지털로 바꿔주는 게 이게 바로 모뎀이죠. 모뎀. 그리고 DDD. 그죠? DDD가 뭡니까? DSU입니다. 이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주 중요하다고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고 무조건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화기, 아디아, 코덱, 디아디, 모뎀, DDD, DSU. 자, 외웠습니까? 그쵸?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 시간에. 이 가운데 있는 얘가 뭐야? 얘가 전송로라고 말씀드려요. 전송되는 선로. 그죠? 전송되는 선로. 그러니까 디지털 전송로를 이용하는 게 DSU와 코덱이란 얘기예요. 디지털 전송. 그죠? 그럼 여기 아날로그 전송을 하는 거는 뭐란 얘기야? 아날로그 전송을 하는 거는 전화기와 모뎀이란 얘기예요. 전송 선로. 그죠? 너무 개념이 쉽게 잡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개념을 잡으면서 앞에 거와 연관 지어서 생각한다면 하나하나가 재밌고 쉬워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이번 페이지에서 우리가 아날로그 전송과 디지털 전송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요. 다음 페이지 계속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에는 이제 직렬 전송과 병렬 전송을 나타내는 건데요. 자, 직렬이라는 말과 병렬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많이 들어봤던 내용이죠. 그 꼬마 전구에 불 킬 때 꼬마 전구가 건전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자, 이렇게 꼬마 전구가 이렇게 불을 이렇게 켭니다. 그죠? 건전지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하면 우리는 직렬 연결을 하죠. 그쵸? 우리 전자계산기 구조에서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죠. 건전지를 이렇게 연결하면 우리는
병렬 연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초등학교 때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 불 밝기가 이것보다 이게 더 밝습니다. 그죠? 얘가 건전지가 1.5V고 얘가 1.5V면 얘는 3V만큼의 불의 밝기가 밝아지는 거고, 얘는 1.5V고 얘도 1.5V지만 얘는 병렬이기 때문에 얘는 1.5V만큼의 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얘의 장점은 뭐야? 오래 가죠. 그죠? 건전지가 오래 갑니다. 얘는 건전지가 금방 딸가버리죠. 얘가 직렬이고 얘가 병렬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직렬 전송과 병렬 전송도 이 직렬 병렬의 이 개념인데, 우리가 통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세요. 직렬로 이렇게 통신하는 거하고 병렬로 이렇게 통신하는 거하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그쵸?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1차선 도로를 타고 가는 거하고 7, 8차선의 넓은 도로를 타고 가는 거하고, 속도는 당연히 7, 8차선의 넓은 도로를 타고 가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병렬이 더 빨라요. 그죠? 왜냐하면 직렬 같은 경우는 도로가 1차선 도로밖에 없기 때문에 가다가 차 막혀버리면 끝장입니다. 그죠?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얘는 속도가 느려요. 얘는 속도가 빨라요. 병렬은 속도가 빨라요. 하지만 얘는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공사비가 많이 들죠. 얘는 공사비가 별로 안 들어요. 1차선 도로만 쌓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다예요, 이게. 자, 읽어볼게요. 자, 직렬 전송은 정보를 구성하는 각 비트들이 하나의 전송 매체를 통해서 하나의 전송 매체를 통하여 한 비트씩, 하나의 전송을 통해서 한 비트씩 순서대로 전송되는 거고, 전송 속도가 느립니다. 그죠? 하지만 비용은 적게 든다는 얘기죠. 병렬 전송은 정보를 구성하는 각 비트들이 여러 개의 전송 매체를 통하여 동시에 전송의 형태이기 때문에 컴퓨터와 주변 기기 사이에 데이터 전송할 때 보통 이제 병렬로 주로 전송을 하게 되고요. 전송 속도는 빠르지만 전송 매체의 구성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든다는 이런 단점이 있죠. 여러분들이 컴퓨터와 여러분의 어떤 데이터를 이렇게 주고받을 때 요즘 많이 쓰는 게 뭘 많이 쓰죠? 여러분, 이거 USB 많이 쓰지 않습니까? USB? 그죠? 이 USB는요, 유니버셜 시리얼 버스의 약자입니다. 여기에 USB의 S는 시리얼입니다. 시리얼은 우리말로 뭡니까? 직렬입니다. 직렬. 그죠? 근데 이 USB 포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여러분이 USB에다 옮기거나, 또 여러분이 또 갖고 있는 이 데이터를 컴퓨터에 옮길 때는 주로 이 직렬 버스 방식을 많이 써요. 간편하기 때문에. 비용도 얼마 안 들고. 그쵸? 근데 컴퓨터 내부의 본체에서 하드디스크와 메인보드 사이에 연결되는 이런 케이블들은 대부분 병렬 방식을 많이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 USB라는 게 최근 들어서 아주 편리하게 우리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 각 회사마다 나오는 이 잭이 다 모양이 달라서 이제 호환이 안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최근 매스컴에서 발표를 할 때 전 세계 이제 이렇게 애플사나 또 삼성이나 또 소니나 이런 대기업들이 이제 다 모여서 우리 하나로 통일하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과연 될까요? 그죠? 지금까지 막 그렇게 자기 회사 게 제일 좋다 이래갖고 자기만의 방식을 쓰다가 한꺼번에 통일이 쉽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처음부터 통일이 돼야만, 그죠? 통일이 돼야만 우리 사용자 입장에서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런 얘기고요. 자, 아무튼 직렬 전송과 병렬 전송의 차이점 잘 기억할 수 있겠죠? 직렬 전송은 병렬에 비해 속도는 느립니다. 하지만 비용은 싸고요. 병렬 전송은 속도가 빠릅니다. 그죠?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요. 자, 이어서 통신 방식에 따른 종류에서 단방향, 반이중, 전이중인데, 단방향, 반이중, 전이중. 단방향 나왔고요. 이 반이중, 전이중 이 두 개를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양방향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죠. 그러니까 크게는 단방향과 양방향으로 구분을 해요. 단방향은 한쪽 방향으로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TV 방송국 같은 경우에 여러분 집으로 방송을 보내주죠. 한쪽 방향으로만 보내주죠. 여러분이 TV 보다가 열받는 장면이 있다고 TV한테 막 소리치면 방송국에 들립니까? 그렇죠? 그냥 웃어주세요. 이럴 때. 그렇죠?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단방향 시스템, 라디오 방송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최근에는 IPTV가 많이 보편화되고 이제 케이블 TV, 홈쇼핑 이런 게 많이 보편화되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IPTV로 이렇게 TV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IPTV 회사 종류가 많잖아요. 특정 회사를 제가 언급하기가 좀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컴퓨터를 쓰는 전문가의 입장이지만 컴퓨터로 물건 구입하는 거 좀 귀찮아서 잘 안 합니다. 일일이 들어가고 상품 봐야 되고, 클릭해갖고 올려봐야 되고, 눌러가지고 그림 봐야 되고, 이게 좀 게을러서 그런가. 그래서 좀 늙은
늙었나? 그죠? TV 홈쇼핑을 주로 이게 자주 봐요. 그러니까 홈쇼핑을 이렇게 보다가 보면, 나 저거 구매하고 싶어. 그죠? 그러면 리모컨에 빨간 버튼을 딱 누르면 구매 사이트로 바로 넘어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카드 결제하래요. 그럼 카드 결제 어떻게 하느냐? 카드 번호 넣는 게 아니라 그 셋톱박스 있어요. 그죠? 셋톱박스에도 카드를 딱 꽂아요. 꽂으면 내 카드 바로 결제가 되는 거야. 그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 양방향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IPTV나 이런 케이블 TV 이용하게 되면 쇼핑몰을 TV로 내가 이렇게 보다가 내가 결제하고 싶으면 바로 카드 꽂아서 바로 우리 집에서 결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양방향이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TV 같은 경우에는 단방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라디오나 공중파 TV 방송, 공중파 TV라는 것은 KBS, MBC, SBS, EBS 요거 4개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그런 방송에만 적용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중이라는 것은 서로 양쪽으로 통신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중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양방향은 이 전이중을 얘기하는 거야. 이 전이중의 대표적인 게 전화기죠. 전화기는 친구랑 계속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얘기하고 듣고 할 수 있잖아. 동시에 막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반이중의 얘는 무전기입니다. 온오프 무전기. 무전기는 그 남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무전기로 대답할 때는 그 훅 버튼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누구 나와라 오바. 오바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말 다 했으니까 이제 네가 말해라 이 뜻이죠. 그러니까 둘이 동시에 말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이중은 이선식이면서 선이 2개 있긴 하지만 동시에 전달을 못하기 때문에 한쪽이 말을 할 때는 한쪽은 듣고만 있어야 되고, 이쪽 말 다 하고 이쪽이 말할 때는 이쪽이 듣고만 있어야 되는 거. 이중이긴 이중인데 반만 이중이다 이 뜻이고요. 양방향으로 다 되는 전이중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막 싸울 수 있습니다.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하면서 전화기 붙들고 싸울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프 듀플렉스와 풀 듀플렉스를 구별해서 알고 얘를 알아두세요. 그렇죠? 무전기와 전화기 적혀 있나요? 안 적혀 있으면 적어주세요. 전화기 같은 경우에는 전이중에 대한 예를 들 수 있다. 자, 여담으로 제가 그 문제 하나 내볼까요? 퀴즈. 만약에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곳에서, 사람이 엄청나게 시끌벅적한 곳에서 내가 친구랑 통화할 일이 있는데 친구 목소리 잘 안 들린다. 그럴 경우에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통화를 하죠?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전화기를 들고 이렇게? 이거 별로 안 좋은 방법이에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친구의 목소리 잘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말하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가리세요. 그렇죠? 이 부분을 갖고 들어보세요. 잘 들립니다. 왜냐하면 전화기의 원리가 내가 말한 목소리가 이쪽에서 들리게 되는 원리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위의 시끄러운 소리가 이쪽으로 같이 들어가서 친구의 목소리랑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잘 안 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막고 들으면 잘 들린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건 별로 안 좋은 방법이야. 손이 3개라면 여기도 막고 이쪽 이렇게 하고 여기도 막고 여기도 이렇게 막아주면, 그죠? 더 잘 들리겠죠. 뭐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재밌게 하시라고. 아무튼 단방향, 반이중, 전이중 3가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이어서 이제 동기식과 비동기식 전송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동기식과 비동기식 얘기할 때는 항상 동기식이 더 좋다, 비동기식은 별로다, 이거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또 많이 강조를 했던 것 중에서 안 좋은 것 중에서 주파수란 말 나오면 무조건 안 좋다라고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기억나십니까? 그쵸? 그러면 동기식하고 비동기식 나온다 그러면 주파수 변조, 주파수 편의 변조 앞으로 나오게 될 건데, 주파수 변조는 항상 동기식입니까? 비동기식입니까? 비동기식이에요. 그러니까 동기식은 조금 좋고 비동기식은 안 좋다 그러면 주파수 편의 변조는 비동기식에 속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동기 전송이라는 것은 문자 또는 비트들의 데이터 블럭에 송수신하는 방식으로 동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거 동기 문자를 계속적으로 전송한다는 말, 동기 문자. 자, 동기식 전송의 키워드는 동기 문자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나오겠지만 비동기식 전송이 답이 되는 문제에서 키워드는 스타트 비트와 스톱 비트가 나온다. 그거 여러분 그 교재에, 그죠? 교재에 지금 다음 페이지지만 여러분 교재에는 이제 비동기식이 보이시죠? 비동기식이 오른쪽 페이지에, 그죠? 오른 페이지 보면 1번에 바이트와 바이트를 구분하기 위해서 스타트와 스톱 비트를 붙여서 전송하는 방식이다, 이런 말 있죠. 그러니까 일단 전체적인 걸 볼 때 동기식과 비동기식 구별할 때 동기식은 반드시 동기 문자라는 말이 있어야 답이고, 비동기식이라는 말은 스타트 비트와 스톱 비트가 있어야 비동기식이 답이다. 요거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나머지는 뒤에서도 한 번 더 나오게 될 겁니다. 자, 동기식 전송에는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문자 위주의 동기 방식과 비트 위주의 동기 방식.
자, 문자 위주의 동기 방식은 실제 데이터 전송 중 제어가 가능한 특정 문자를 삽입하여 문자열을 동기하는 거고요. 비트 위주 동기 방식은 제어 신호 비트에 의한 동기 방식으로 시작과 끝부분에 플래그를 삽입하여 동기하는 방식이다. 이거 이따 다음 페이지에서 그림을 통해서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기식 전송에서는 문자 위주의 동기 방식과 비트 위주의 동기 방식 두 가지로 구분되고 이 부분은 나중에 다다음 강의에서 한 번 더 자세히 하게 될 겁니다. 아무튼 동기식은 두 가지가 있더라.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 전송 효율과 속도가 좋고 주로 원거리에 사용된다. 이런 말들 동기식은 좋다는 얘기죠. 블록과 블록 사이에 휴지 기간이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 없다는 거 좋기 때문에 중간에 쉬어가는 텀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이들 타임. 그 다음에 BSC 이거 종류 BSC, HDLC, SDLC 등의 프로토콜에 이용된다. 요 HDLC와 SDLC도 우리가 나중에 또 자세히 배우게 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얘가 좀 더 좋은데 얘 동생이 얘입니다. 그쵸? HDLC의 동생이 SDLC입니다. 근데 요거 두 개는 비트 방식의 동기 방식이라면 BSC라는 것은 문자 위주의 동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비트 방식의 동기 방식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해서 틀린 답으로 이 BSC가 아주 잘 나와요. 자, 별표해 두세요. 그쵸? 지금 방금 문자 위주 동기 방식과 비트 위주 동기 방식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시험 문제에서 뭐가 나온다? 비트 위주의 동기 방식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이거 말고 하나 더 있는데 ADCCP라는 거 하나 더 있어요. ADCCP. 그러니까 HDLC, SDLC, ADCCP, BSC 나오면 답이 BSC가 답이다 이 말이죠. 나머지 색과 그 의미가 다른 것은 쟤는 문자 위주니까. 그쵸?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동기식 전송이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좀 다음 페이지 알아보도록 하죠. 자, 동기식 전송의 일반적인 형식 중에서 문자 위주의 동기 방식은 자, 그림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 위주로 동기를 해서 데이터를 보낸다는 얘기거든요. 보낼 때 맨 처음에 제어 정보가 필요해요. 컨트롤이라는 제어 정보. 그 다음에 에러가 있나 없나 검출하고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사용 데이터를 여기다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역시나 제어 정보 넣어주고 그 다음에 도착지 주소 넣어주고 그 다음에 동기 문자가 맨 마지막에 반드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통째로 이렇게 상대방한테 보내게 되는 그런 방식이라는 얘기예요. 문자 위주 동기 방식의 이 순서는 그렇게 시험에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혹시나 모르니까 이 순서를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시험에 이 비트 위주의 프레임 형식 이거는 엄청나게 잘 나와요. 비트 위주 동기 방식. 그죠? 그래서 이건 제가 외우는 방법을 또 연구를 했죠. 어떻게 외우냐? 맨 앞에 플래그, 맨 뒤에 플래그, 양쪽에 깃발이 딱 꽂혀 있어요. 그죠? 깃발. 그 다음에 순서, 주, 제, 정, 검. 요거 오류니까 검사의 약자의 검자로 기억을 합니다. 검사의 약자, 검자. 주제를 점검하자. 점검할 때 정자가 점자지만, 그죠? 주제를 점검하자. 이렇게 외우세요. 주제 점검, 주제 점검. 맨 앞에 플래그, 맨 뒤에 플래그. 그리고 하나 더 적어 놓으세요. 플래그의 비트 수가 시험에 한번 묻는 적인데 공하고 1, 하나, 둘, 셋, 넷, 다 6개 공. 플래그의 비트 모양이 좋게 생겼습니다.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0, 1, 1, 1, 1, 1, 1, 0. 요거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플래그의 비트 수. 그죠? 자, 그러니까 맨 앞에 공 하나, 1, 6개의 공 하나, 플래그 던져주고 주소부 적어주고 제어부 넣어주고 정보부는 내가 보낼 데이터 넣어주고 그 다음에 오류 검출할 수 있는 내용 넣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플래그 넣어주면 이게 하나의 비트 위주에서 하나의 내가 보낼 데이터가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뭐다? 이게 동기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둘의 상태를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니까 항상 이런 상태로 보내주게 되면 받는 측에서도 항상 이런 상태로 받으니까 아 데이터가 이렇게 날아오고 있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순서 반드시 외워주셔야 됩니다. 맨 앞에 플래그, 맨 뒤에 플래그, 주제 점검. 그죠? 자, 이거는 눈여겨 봐두시고요. 그러니까 동기 문자 들어간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그 설명 중에서 프레임이 뭐냐? 전송할 자료를 일정한 크기로 분리한 것으로 동기식 전송의 전송 단위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전체 프레임이 되는 거죠. 이 프레임 단위로 동기식에서는 데이터를 보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안에 이 정보부 안에서는 내가 뭐가 들어있냐? 사랑해라고 들어있다면 사랑해. 사랑해라는 정보를 여기에 담아두고, 그죠? 이 사랑해라는 정보를 보내기 위해서 맨 앞에 플래그, 맨 뒤에 플래그, 중간에 주제, 점검이 들어가는 전체의 프레임을 데이터를 보내게 된다 이 뜻이에요. 그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동기식이에요.
자, 그래서 프레임 동기라는 말 자체가 역시나 데이터를 송신할 때 데이터 블럭 구간을 플래그 순서로 식별하고, 그러니까 플래그 순서로 식별한다는 얘기가 여기서 플래그가 한번 시작이 됐고, 그리고 데이터를 쭉 보내고 플래그가 한번 끝났잖아. 그럼 아, 하나가 왔구나. 그리고 그 다음 데이터 하면 또 시작 자체가 또 플래그부터 시작을 하겠죠. 아, 그 다음 데이터가 또 오고 있구나. 이거를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송신부가 이쪽에 있고 수신부가 이쪽에 있으면 플래그가 그러니까 이렇게 전송되는 거니까 앞에 플래그, 그러니까 뒤에 플래그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렇게 지나가는 거니까 이게 먼저 왔으니까 여기가 처음에 플래그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게 이렇게 가니까 이게 첫 번째 플래그고 이게 마지막 플래그가 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플래그가 날아가면서 자, 막 비틀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 첫 번째 플래그가 날아가고 이제 두 번째 플래그가 이제 뒤에 따라오고 그 다음 플래그가 또 뒤에 이렇게 계속 따라오겠죠.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프레임의 동기의 목적은, 이 프레임을 맞춰서 프레임 동기를 하고 있는 목적은 각 통화로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사랑해를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한 프레임이 날아가고 난 다음에 너만 사랑해 해서 너만이 날아가게 되고, 그죠? 너만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사랑해 보내고 그 다음 단어 보내고 이렇게 날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쉽게 예를 들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자,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게 뭐다? 동기식 전송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비동기식은 어떻게 보느냐? 비동기식은요, 진짜 너무 속도가 느리고 단순하게 됩니다. 한 개씩 보내요, 한 개씩. 한번 볼까요? 다음 페이지, 비동기식. 자, 비동기식은 한 문자씩 보냅니다. 한 문자, 보통 그 영어나 숫자 같은 경우 한 문자가 몇 비트라 그래서 8비트라 그랬었죠. 한글 같은 경우에 한 문자는 2바이트, 그러니까 총 16비트가 되는 거고, 영문이나 숫자는 한 글자가 한 바이트, 즉 8비트가 되는 거예요. 사랑해 사자만 보낸다는 얘기야. 그쵸? 자, 사랑해 사자 한번 보내볼까요? 자, 이 8비트가 사자다. 물론 그 한글은 2바이트니까 16비트가 필요합니다. 그쵸? 사자로 적지 말고 L로 적읍시다. 이 8비트 이 안에다가 정보가 뭐가 들어있다? 러브에 L자가 딱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 L자를 보내기 위해서 맨 앞에 뭐야? 자, 내가 한 문자 보낼 거야. 스타트, 그쵸? 스타트 비트 딱 던져주고 그 다음에 L자 보내고 그 다음에 오류가 있나 없나 검사하기 위해서 페리트 비트가 오류 검사하는 비트입니다. 페리트 비트 던져주고, 그죠? 그 다음에 스톱 비트를 마지막에 던져줘요. 그러니까 끝났다. 내가 L자 하나 보냈다. 그러면 L자 하나 보내고 날라가고 또다시 스타트 비트 시작해서 O자 보내고, 그죠? 스톱 비트 해서 O자 날라가고, 그러니까 L자 날라가고 O자 날라가고 V자 날라가고, 물론 그 속도가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금방금방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문자씩 이렇게 날아간다는 거죠. 그쵸? 근데 1회 상태 채널의 휴지 기간, 그러니까 휴지 기간이라는 것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휴지 기간. 그러니까 하나 보내고 쉬었다가 하나 보내고 쉬었다가 아이들 타임이라는 거, 한 문자 보내고 아이들 타임, 휴지 기간 필요하고 또 한 문자 보내고 휴지 기간 필요하고. 그래서 비동기 전송에서 여러분 시험에 나오면 키워드가 뭐냐면, 비동기 전송 방식은 반드시 스타트 비트와 스톱 비트가 들어간다는 말하고 그 다음에 휴지 간격이 필요하다는 말이 비동기 전송 방식의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를 맞출 때는 그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자, 읽어볼게요. 자, 바이트와 바이트를 구분하기 위해서 스타트와 스톱 비트를 붙여서 전송하는 방식이다. 자, 스톱 비트 이 부분은 한 비트짜리를 쓸 수도 있고, 그죠? 이것도 시험에 한번 나왔던 거니까 체크를 해보세요. 한 비트짜리 쓸 수 있고 1과 2분의 1비트짜리 쓸 수 있고 2비트짜리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3개 중에 한 개를 쓸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문자 한 개씩 보낸다 그랬었죠. L자 하나, V자 하나, 이렇게 O자 하나. BTL이 전송되지 않을 때 휴지 상태가 되기 때문에 휴지 기간인 아이들 타임이 좀 불규칙적으로 하긴 하지만 아이들 타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실제 전송 시 잉여 비트의 상승률이 커지고 저속 전송에 적합하다. 그러니까 동기식은 고속이고 비동기식은 저속이에요. 하나 더 적는다면 우리 뒤에서 배우게 될 거지만 FSK 요거 하나 적어놓으세요. 이거 나중에요, 제가 뒤에 이거 FSK 설명할 때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라는 얘기 할 겁니다. 그때 이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비동기식. 그죠? 주파수 편의 변조 메모해두세요. 편의 변조 방식이 비동기 전송 방식에 사용된다. 그리고 앞에 있는 동기식은 PSK라고 씁니다. PSK. 이거는 위상 편의 변조입니다. 위상 편의 변조 방식에서
방식. 얘는 뭐야? 동기식에서 사용된다. 동기식. 자, 이런 것들 지금 한번 메모해 두시면 나중에 뒤에 가서 이거 배우게 될 거거든요. FSK, PSK, ASK 이런 거 배우게 될 거야. 그거 배울 때 아, 그래 들어봤어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쵸? 항상 수업하면서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반복 학습이 중요하다 그랬었잖아요. 그쵸? 됩니까? 그거 절대 그 부끄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강의를 하면서 지난 몇십 년간 제가 한 20년은 좀 안 되고요. 한 17년 정도 이 정보 처리를 강의를 해 왔는데 수많은 수험생들, 수많은 학생들을 봤어요. 그 중에서 아주머니 분들 또 심지어 조금 나이가 연세가 좀 많이 드신 분들 많이 공부를 하셨는데 1년, 2년, 3년에 걸쳐서 자격증을 따신 분들 되게 많으세요. 진짜요. 그러니까 필기 합격을 하고 실기 시험을 1년에 3번 칠수니까 2년 하면은 그 실기 시험 칠 수 있는 유효기간이 그 6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필기 따는데 계속 떨어져 가지고 한 2년, 3년 동안 필기 준비를 해갖고 3년 만에 필기를 합격하시고 그 다음에 실기 쳐야 되는데 실기 유효기간이 지날 만큼 떨어졌는데 다시 재도전하셔서 필기부터 다시 쳐가지고 4년, 5년 만에 따신 분도 계세요. 10년 만에 따신 분도 있다고 들었어요. 저도.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했던 거 계속 반복하면서 하면 나이가 조금 드신 분들이라도 충분히 우리가 합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나중에 합격하시고 난 다음에 수강 후기 남겨주시면 제가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그 수강 후기를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그런 걸 바랍니다. 그죠? 물론 그죠? 하루 이틀 그 젊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 일주일 또는 3, 4일 만에 막 들어서 합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한 달 내지 2달 정도 준비를 하셔서 합격을 했을 때 그 기쁨이라는 것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수업 들으면서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렇죠? 저도 자격증을 몇 개 땄어요. 제가 한 17개 정도 되거든요. 컴퓨터 관련 자격증이. 정보처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이렇게. 그죠? 아무튼 그쵸? 노력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니까 열심히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기식과 비동기식 정리 잘 해두시고요. 오늘 배웠던 내용 다음 강의에서 계속 나오게 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신호 변환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할 건데 그 페이지를 쭉 넘겨보시면 상당히 어렵겠다. 그래프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으니까 어렵겠다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항상 그래요. 이거 어떻게 됐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항상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수업 듣기 전에는 내가 이 과목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하다가 수업이 끝날 때쯤 되면 알겠다 라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쵸? 다음 시간 역시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자, 다음 시간 데이터 통신, 정보통신 제5강으로서 신호 변환과 그리고 뒷부분에 또 다음 단원 전송 제어 방식의 앞부분까지 다음 시간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도 힘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즐거운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